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낙곤입니다. 6.13 지방선거의 결과가 후보들의 면면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앞으로 4년 150만 광주광역시정을 책임질 주인공으로 이용섭 당선인을 선택했습니다. 산적한 광주의 현안 사업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어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시장에 당선된 이용섭 당선인을 모시고 광주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장 도전 3수 만에 예. 3수 만에 도전에 성공하셨는데요. 예. 먼저 시민들에게 소감 말씀 한 말씀 드립니다. 우선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번에 3번 만에 당선됐기 때문에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참으로 멀고 긴 여정이었지만 또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광주를 발전시켜서 은혜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했던 후보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 득표율이 84.1%, 예, 예. 광역시 중에 가장 높은 득표율, 예. 본인도 깜짝 놀라셨을 때 어떻습니까? 저도 뭐 이 길이라고는 예측을 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3수 도전하셨는데 이번에 도전할 때는 일자리 부위원장 그만두고 내려오실 때 예. 느낌이랄까요? 시민들이 어떤 점에서 본인을 선택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느낌은 어떤 거였습니까? 우선 제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많은 시민들이, 어떤 시민들은 저를 직접 서울에 찾아오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문자로, 또 어떤 분들은 이메일로 저에게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광주가 매우 어렵다. 일자리도 부족하고 경제도 많고, 그래서 광주에 내려와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살려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안이 있지만 광주는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2번을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3번 나온다는 게 참 그 결정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네. 이제 그 당시에 후배들께서 많이 이제 출마하겠다는 뜻을 비췄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제가 출마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것이 지금까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고향 분들의 은혜에 결초 보은하는 길이다, 이런 마음을 먹고 왔고요. 이번에 저를 이제 많이 지지해 주신 것도 저는 광주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일자리도 부족하고 하니까 경제 살리라 하는 게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제가 이제 84%라고 하는 높은 지지율을 받으니까 한편에서는 책임감이 무겁죠. 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압도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광주 발전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소신껏 추진할 수 있는 힘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만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더 낮은 자세로, 그리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을 유지하면서 일을 해 가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2번 이후에 예. 한 번 더 도전해 봐라라는 시민들의 어떤 뜻이 많이 있었다는 예. 것과 당선인께서도 그 간절함, 예. 이게 좀 결합된 것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일단 우리 앞으로 4년 광주시정을 이끈다는 측면에서 시청자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 나갈 건가. 그중에 첫 번째 출범이 사람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느냐 문제인데, 다른 게 인수위라는 표현 대신 혁신위원회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어떤 의미이신가요? 그리고 저희가 6월 13일 날 당선되고 이제 7일은 취임은 원래 7월 1일 날 해야 되는데 그날이 네.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2일 날 이제 취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통상적으로는 인수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장현 시장께서 지금 시장하고 그렇죠. 계시는데 예. 인수위 인계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광주에는 보면 잠이 안 올 정도로 현안이 많습니다. 뭐 도시철도 2호선, 군공항 이전 문제, 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뭐 저 송정리역 복합 환승센터 만드는 거, 이것만 쉬는데도 뭐 상당한 그렇죠. 시간이 걸릴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광주가 완전히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광주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안 과제에
아주 전문성이 있는 분들, 혁신성이 있는 분들을 이번에 이제 이원으로 오늘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23분을. 네. 이제 그분들은 이제 우리 강주시청 직원들하고 또 그분들도 자질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또 전문성이 있는 이번에 이제 학자나 전문가들하고 한 15일 동안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협의를 하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이제 빠르게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제를 이제 제시하려고 해법을 제시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이 원장에는 그래서 김윤수 전 전남대 총장 네, 계십니다. 총장 이야기하셨죠. 예. 네.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시기도 하시고 또 총장으로 계실 때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그때 전국 국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도 하시고 교육 분야에서 상당히 갈모갈 만한 성과도 내고 혁신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이 원장으로 모셨고 이원들은 이제 선정 기준을 어찌됐든 지금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혁신성을 먼저 받고 네. 아무리 혁신적이라 하더라도 이제 실력이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 그리고 혁신성과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안 그러면 중앙정부와 또 그 전문 계통에서 분열과 갈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통합성, 그래서 혁신성과 전문성과 통합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원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캠프에서 같이 고생하고 일했던 분들은 원칙적으로 다 폐지를 했고요. 예. 광주의 해결해야 될 현안 문제가 예. 단순한 인수위로 하기엔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 혁신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해되는데 7개 분과로 지금 예. 만드셨죠. 예. 그중에 그 보면 시민주권위원회 예. 그리고 또 어떤 7개 분과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나요? 우선은 이제 제가 시민주권분과위원회 여기를 이제 선임분과로 배치를 했어요. 박재영 교수님, 광주대학교 부총장님을 예. 지금 위원장으로 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선 시민주권분과위원회를 선임부처로 분과위로 한 것은 이제 앞으로 강주는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시정을 완전히 이 시민 중심으로 운영하고 개편도 할 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위원장으로 모실까 하려다가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위원장 국민들을 권익을 보호하는 데인데 이분이 거기에서 한 3년 동안 사무처장 차관급입니다. 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시민 주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직도 바꾸고 강주시정도 바꿀 수 있는데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분은 거기만 근무한 게 아니라 제 고향인 한평 군수도 했고 전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네. 전라남도 부지사도 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국장도 하시고 그래서 지방행정도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이나 시민권익 쪽에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모셨죠. 그리고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일자리 시장이 그렇죠.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강조하신 분야죠. 예, 경제분과위원회를 2번째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강주는 이제 문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 체육분과위원회 여기도 주정민 했고, 교수님을 지금 예, 그분도 전남대학교 교수인데 이제 이분은 이제 한국방송학회 10월부터 회장도 이제 영임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인문학적으로 네. 문화나 체육이나 관광을 접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여성분과위원회 그리고 환경, 교통 이런 안전 그렇죠. 분야 지하철 문제 이런 여기서 이제 있죠. 도시철도 2호선 네.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강주를 저는 이제 강주가 난개발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구도심은 매우 낙후돼 있고 도시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문화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재생분과위원회도 뒀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어찌됐든 강주는 정의의 도시 아닙니까? 의향이기 때문에 민주인권평화분과위원회를 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7개 분과위원회를 이제 인선까지 다 해서 발표를 해서 네. 이미 이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빨리 막 하느냐 이렇게 네. 말씀하신 분도 궁금하죠. 계시는데 네. 지금 천천히 시간 봐가면서 하기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지만 조급하게 졸속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속도는 내겠지만. 네, 이 구상을 이미 다 하고 계셨는가 봅니다. 이 선거 기간 중에도. 이제 뭐 선거에 당선되는데도 신경을 썼지만 내가 시장이 되면 어떻게 시정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더구나 이제 제가 세 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8년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보다는 많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강주를 사랑하고 강주 발전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면 세 번까지 출마를 하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시민들께서 제 진정성을 이해를 해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제가 그동안 다양한 국정 경험과 여러 군데 제가 의정 활동도 했으니까 거기서 쌓은 지혜와 경험을 네. 이제 강주 발전을 위해서 한번 쏟아 부어야죠. 이번에 선거 기간 중에 그 독특한 것도 문화부시장을 예, 예.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가요? 지금 이제 부시장이 경제부시장, 행정부시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물론 경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제가 이제 경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성이 좀 있으니까 네. 강주는 문화가 복지고 문화가 일자리고 문화가 경제예요. 문화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 수도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화 수도를 얘기할 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시아 문화 전당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아시아 문화 전당을 다녀왔어요. 뭐 처음 가는 것은 아니고 가끔 갑니다만, 아시아 문화 전당에 1년에 돈을 내고 들어가는 관람객 수가 16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담양 그 소세원, 거기가 1년에 25만 명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은 데는 250만 명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문화 전당이 제 기능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아시아 문화 전당이 제 기능을 하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아시아 문화 전당의 운영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강주시가 전혀 관여를 못하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컨텐츠도 시민들이 사랑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같이 간 분들의 다수가 자주 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주 오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강주는 이제 전통 문화예술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강주는 우리가 문화수도라고 하지만 문화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송경리역에서 딱 내려서 외지인들이 강주로 이렇게 차 타고 들어오면 와, 여기가 강주구나 하는 강주만의 분위기, 강주만의 얼굴, 이런 게 물씬 풍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간판부터 가로등부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수도라고 하면 이게 문화적으로 도시가 문화적으로 디자인되고 문화적으로 운영되고 국민들의 시민들의 일상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향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제가 문화부시장을 두겠다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문화경제부시장 이렇게 하고 이쪽에는 행정부시장 이런 식으로 해볼까. 무엇보다 문화에 방점을 두고 하시겠다는 예.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말씀 그러면 문화부시장 있고 경제부시장 있는 건 아니고 문화경제부시장 한 분이다. 이런 말씀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광주에 지금 현안들 내용 듣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잠깐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신임 시장에게 쌓여있는 그 산적한 과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중에 이용섭 우리 당선인 하면 일자리 이용섭, 일자리의 달인, 행정의 달인 이런 말씀 들으시지만 일자리의 달인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선 이제 저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 창출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강주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문제, 인구 유출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3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강주의 현재 주력 산업인 자동차, 전자, 그리고 광산업,
금형 산업, 이런 산업들을 융복합하고 기술 혁신을 해서 우선 경쟁력을 높일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도록 광주 공동체가 사업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랄지 뭐 IoT랄지, 특히 이제 광주는 에너지 신산업,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콘텐츠 산업, 이런 분야를 선도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여기서 일자리도 만들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먹거리를 만들어내자는 것이고요. 세 번째 전략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저는 광주만의 독특함과 유일함을 발굴해서 이걸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양 광주의 정의로움, 그리고 예양 광주의 전통 문화예술, 그리고 미양 광주의 맛깔스러운 음식, 여기에 이제 전남의 2,000개에 가까운 천혜성과 해안선을 연결시켜서 이걸 상품화하고 서비스화하고 또 이걸 산업화하고 브랜드화해서 광주 가야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선 광주 시정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이제 그 정책을 만든다든지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는 고용 영향 평가를 해서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이제 돈이 집중되고 이제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근무한 분들은 평가를 의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평가를 할 때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지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인들이 존경받고 칭송받는 그런 사회적 환경도 만들어갈 것입니다. 네,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을 예. 갖게 합니다. 특히 의양, 예양, 미양을 또 어떻게 일자리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예. 창의적인 아이디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5.18의 정의로움을 이제 판소리로도 만들고 네. 창의로도 만들고 연극, 영화로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하자는 것이죠. 네, 구체적으로 당장 그 시장이 되시면 현안으로 와 있는 일자리 관련된 문제는 현대자동차가 예. 광주에 그 합작 투자해서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일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예. 일본 노동계에서는 또 임금 하향 평준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장 앞으로 그걸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우선 윤장현 시장이 지난 4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저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일부 이제 네.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시켜서. 왜 그러냐면 정책의 생명은 일관성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들이 다 바뀌게 되면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그리고 정책이 효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자, 그리고 또 근로시간도 적정 수준으로 하자, 그리고 온천과 하천 간의 관계 개혁도 하자, 그리고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 경영하자, 이런 좋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추경 때 용역비도 이제 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투자 의향서를 얼마 전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매우 이제 반길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시작입니다. 지금 이제 광주하고 현대자동차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지분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생산되는 자동차는 어떤 품목으로 하고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이제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협약식을 가급적 이제 빨리 체결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잘 되면 거기에서 한 네. 10만 대 정도 네. 완성차를 생산하고 일자리도 10,000개 이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기에 살리는데 많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제가 시장이 되면 훨씬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려고 생각합니다. 이 형태는 지금 광주시에 재정이 투입되는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 의향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현대자동차는 한 20% 정도 투자하고 80%는 이제 시가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광주시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강주 지역사회에 상공인들이 참여하고 또 부품업체들이 참가를 하고 이제 강주시 주도로 이제 독립법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독립법인을 현대자동차가 위탁 생산하는 겁니다. 경영하고. 그러니까 현대 앞으로 시장으로서 현대자동차와의 삿바 싸움에서 또 시장님의 능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현재 팀들이 잘 삿바 싸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 간 특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의 평화 부분이 거의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되시면 내년도에 치러지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의 위원장님이 되십니다. 예. 그렇죠. 예. 주제도 평화 속으로 예. 다이브 인투 피스인데 예. 평창이 어쩌면 남북 화해의 물꼬를 텄다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어떤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데 운영 예. 어떤 계획으로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이제 강주가 또 한 번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저는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지금 분위기가 남북 간의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북한 수영단이 참석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은 남북 간의 관계가 이제 좋아지게 되면 국가적으로는 얼마나 이제 경쟁력이 제고되고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니까 매우 좋은 거죠. 근데 강주만 딱 놓고 보면 우리 강주는 한반도 이제 최남단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은 교류가 활성화되면 그 중북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왕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유리한 입장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제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북한의 지금 노동력은 인건비가 엄청나게 싸거든요. 이제 왕래가 자유롭게 되면 북한 인력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배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남북 교류 활성화에 이익을 많이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위원회 그 위원들 명단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23명을 발표했는데 한 사람은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남북 교류 활성화를 대비해서 남북 교류 전문가를 한분 모시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이제 강점이 있는 게 문화, 예술 이런 분야고 또 이런 분야가 정치적인 관련성이 덜하기 때문에 교류가 쉽습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적극적인 교류를 하려고 그러고요. 예를 들면 남북 소리대회를 교류 이렇게 교차로 개최를 한다든지 또 신의주가 우리하고 의향으로서 여러 가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형제 도시를 맺는다든지 자매 도시를 맺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하튼 지금 남북 교류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이 대신 앞두고 계신데 참 물어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입장에 보면 시민의 발인 지하철, 예. 도철도 2호선 또 여쭙지 않을 수 없는데 일단 찬성이시죠? 건설에 대해서는? 저는 그동안 줄기차게 지하철 2호선은 건설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지금 인구가 150만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재정도 매우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이걸 건설하게 되면 적자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꼭 건설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가 꿈꾸는 강주는 이제 200만 이상의 도시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하철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재정 적자 문제, 그리고 기술성 문제, 그리고 안전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이제 강주 통합에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래 끈다고 해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래 끌면 끌수록 강주 지역사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또 이게 지하철 문제가 논의된 지가 15년 이상 지난 거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빨리 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이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네. 일단 선거 기간 동안에 광주 행복 1번가
라는 시민 소통 창구를 마련해가지고 시민들 의견을 접수하셨죠. 예. 복지와 환경, 교통 문제와 관련된 건의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예, 예.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두 가지 그 좀 각오와는 전혀 다른 색다른 선거 운동을 했죠.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주에 현안들이 참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강주의 현안들을 집중 점검하는 현장 투어를 제가 다 했습니다. 이게 한 20여 차례 어등산도 가고 강주천 살리기 위해서 상류에서 하류까지 한 19km를 직접 걸어서 다 답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현장의 문제들을 많이 파악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강주혁신위원회에서 한 보름 동안 논의를 할 거예요. 앞으로. 예, 네. 그래서 시장이 되면 해법을 제시하는 거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뭘 했냐면 강주 행복 1번가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게 문재인의 그때 강화문 1번가 비슷한 건데요. 예. 이제 시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보면 불편한 게 참 많거든요. 이걸 쉽게 들어가서 이제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고쳐달라. 그게 한 10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하기를 이걸 제가 취임하면 100일 안에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 해결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라도 밝히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제들은 보면 강주시청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지금 우리 혁신위원회에서 그 문제도 처리를 할 텐데 경찰청, 뭐 소방청, 중소기업청, 뭐 대한상의 관련된 기관이 다 이렇게 참여해서 네. 시민 불편 해소위원회 같은 걸 이제 만들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 들어왔느냐 아까 그렇게 네, 물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보면 뭐 그 어떤 어르신은 신호 위반으로 벌금을 내가 받았는데 실은 낼 돈도 없고 그때 신호를 못 보고 잠시 건너는데 이게 벌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신혼부부들한테는 좀 쉽게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강주에서 도시철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율이 매우 낮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버스에서 내려서 도시철도 타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환승하는 그러니까 예, 도시철도 여기 19개인데 이 19개에 맞춰서 좀 버스 노선도 조정해주고 버스 승강장도 좀 가깝게 해주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많습니다. 무슨 돌봄 교실을 확대해달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등하굣길에 교통사고가 매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해달라든지 이런 게 한 1000여 건 지금 들어와 있죠. 이거에 대한 완전한 답은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곧 보여주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네, 그건 앞으로 보여주시면서 시민들께 신뢰로 됐으면 좋겠고요. 뭐 또 빼놓을 수 없는 지역 현안 중에 하나가 그 광주 군공항 이전. 그렇습니다. 요즘 선거 기간에도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텐데 해법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실은 그 아시겠지만 그 무안공항이라고 하는 게 제가 건설교통부 장관 때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와서 개항식을 했잖아요. 그때 실은 원래 이 민간공항은 강주 민간공항은 무안공항하고 합하고 군공항은 이전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랬죠. 그게 2007년인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 기본 방침은 여하튼 군공항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어디로 옮길 거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건교부 장관 끝나면서 용역을 맡기고 왔는데 그때 이제 용역 결과는 무안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무안 군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데 이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강주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4군데 무안, 영암, 해남, 진도 이런 4군데로 옮기는 방안이 해남, 신안, 해남, 신안. 그래가지고 저게 그 국방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지금 작전성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작전성 검토해서 좋게 나오더라도 해당 지자체와 시민들이 반대하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김영록 지사하고 가까운 날에 만나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강주 전남이 이것 말고도 해결해야 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전공대는 어디다 설치해야 될 것인지. 근데 아시는 것처럼 금년이 전라도로 지정된 지 1000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새로운 전라도의 1000년을 번영과 희망의 1000년으로 가지고 가려면 저는 아주 그 협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매 사업마다 경쟁하고 치열하게 각자 도생하면 공멸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강주 전남은 원래 한 뿌리지 않습니까? 공동 운명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주 전남이 단일 경제 공동 권역을 형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거기서 경쟁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생과 동반 성장의 길을 찾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군공항이 옮기게 되면 이제 거기에 각종 예산 지원을 해줍니다. 그 근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합의를 해서 강주 전남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지사와 기초자치단체와 합의를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좀 많이 가져와 가지고 그 지자체는 정말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네.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무안공항을 만드신 장관님이셨어요. 아니 만든 건 시작은 이제 예. 1990년대 말에 한 거고 예. 이제 우리는 그때 이전- 개항식을 했죠. 그렇죠. 개항식을. 네, 이제 이 테이프 문제를 카트를 이제 했죠. 광주시장에 대해서 이제 해법을 푸셔야 예. 되는 상황이 놓이는데 로드맵으로 보면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이걸 추진해 갈 계획이시면 속도감 있게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그 강주에 있는 민간공항 이전하는 이전과 거. 함께 무안공항 저는 활성화 부분 근데 이제 결정은 빠르게 할 겁니다. 근데 군공항이 저쪽으로 가려면 이제 우리가 군공항을 이전하는 지역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공항이 거리 가고 나서 네. 이걸 이제 우리한테 이제 기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군공항하고 민간공항 자리가 한 250만 평이 돼요. 그러면 거기를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국제 놀이시설을 유치하고 이렇게 되면 강주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네. 또 하나의 이제 그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빅그린 산단과 도시첨단 산단 그리고 군공항 이쪽을 해가지고 이제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해서 강주를 획기적으로 이제 발전시키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짤막한 영상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주요 공약들을 중심으로 한번 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일자리 다음으로 내건 공약이 문화 중심 도시 광주에 대한 공약입니다. 도시 전체를 어떤 문화적인 그 문화가 돈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강주를 문화 수도라고 얘기할 때 상징적으로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이 제가 최근에도 이제 한번 선거 기간 동안에 또 다녀왔습니다만 1년에 아시아 문화 전당에 돈을 내고 들어가는 유료 관람객 수가 얼마나 된지를 아십니까? 한 16만 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한 돈이 7천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네, 그런데 우리 그 인근에 있는 담양의 소세원 그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자연은 아름답지만 뭐 큰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25만 명이 옵니다.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은 데는 250만 명이 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아시아 문화 전당에는 사람이 오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시민들이 보고 싶은 게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이제 문화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시아 문화 전당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인들이 꼭 오고 싶은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운영 체계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강주가 전혀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전당장도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비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와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도종환 이제 장관을 비롯해서 그래서 운영 체계에 강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콘텐츠나 프로그램도 시민들이나 세계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시아 문화 전당을 비롯해서 문화 수도 만들기 위해서 2023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한 게 1조 2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빨리빨리 확보돼서 투자되도록 하고, 그리고 관련 그 특별법이 2023년까지 한시법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시한을 이제 좀 연장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공약과 정책을 추진하는 현재 광주시의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4조 5천억 정도 되죠.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용 지원도 많지 않고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이제 계신가요? 결국은 뭐 많은 공약을 했지만 네. 이걸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돈이 있느냐 그 그렇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강주가 아시다시피 6개 지자체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제일 낮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우선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비롯해서 많은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후보들이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와 나는 소통할 수 있다.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가져와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쓰고 있는 돈 중에서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거나 불효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심성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재정 개혁을 하자는 거죠. 예산 개혁을. 그래서 아주 급한 곳부터 쓰자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 몸에 비유하면 지금 심장병이 있는데 무좀 치료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선 심장병 치료해놓고 생명과 관련 없는 무좀 치료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제가 평생을 재정 조세 쪽에서 일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지금 씀씀이를 다 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덜 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이제 삭감을 해서 급한 데 쓸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강주를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몰려드는 도시를 만들겠다 했는데, 일단 기업이 많이 와서 세금을 많이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거기서 일자리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경계를 살려서 근본적으로는 해결을 해 가야죠.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시민들께서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계신 당선인께서 많은 재원과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실 거라도 믿고, 더불어 이 운영 또한 효율적으로 잘하실 분으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실은 광역자치단체가 17분이 계시잖아요. 실은 이 17분이 똑같은 돈을 놔두고 서로 자기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선거 때 준비된 시장, 검증된 시장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시민들께서 이제 그런 걸 보시고 저를 뽑아 주셨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제가 이제 오랫동안 중앙 정치도 하고 중앙 정부에서 일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도 오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보여주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약 보름 후면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또 공직사회에서는 인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떤 원칙과 내용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인사 부분은요? 저는 이제 기관장의 성공 여부는 인사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자체에 제가 이렇게 좀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도 그러고 지금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직자들 인사와 산하기관장 인사가 이제 많이들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친척이나 측근을 배치한다든지 선거 캠프에 고생했던 사람을 한다든지 강주시의 고위 간부를 낙하산 박듯이 낙하산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제가 인사는 정말로 능력 위주의 적재적소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 되면 인사만 잘해놓고 그 기관장이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그 조직은 발전합니다. 그걸 안 오고 인사 잘못해 놓으면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제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 조직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조직에 가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혁신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세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자기 업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애정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해서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직자들이 애정과 자긍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배구를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자꾸 배구는 돈이 안 되니까 골프를 해라 이렇게 되면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설령 골프를 하더라도 아까 그런 애정과 자긍심과 열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희망 인사 시스템입니다. 제가 실제 이제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자부 장관, 건교부 장관 할 때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무 때고 전산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넣어놓는 겁니다. 아무 때나.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 총무과장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1순위는 누구누구, 2순위는 누구누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거기서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의 이제 성과가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안 치게 되면 본인의 희망이 발휘될 수가 있고 외부 청탁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 청탁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청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되면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사상의 우대도 받고 성과 급여도 거기에 상응해서 받는다 하게 되면 우리 공직자들이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캠프 중심, 뭐 아는 지인 이런 중심이 아닌 예. 인사를 하시겠다고. 예. 또 한편으로 뭐냐면 고생하는 캠프 관계자들도 또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캠프 관계자들 중에서 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도 물론 참여할 수 있죠. 근데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능력이 안 되는데 보내는 것은 그거는 시민들께 죄를 짓는 것이죠. 네, 방금 말씀하신 이용섭 당선이 나면 아무래도 행정이 다른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화려한 이력, 장관 하시고 여러 가지 역대 정부에 가장 신임받는 분이셨고 이번에 일자리 부위원장까지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네. 좀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또 불통의 어떤 리더십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분들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제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좀 관료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네. 이게 마음은 있어도 밖에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제가 정치 시작할 때 제 철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치 못하게 했잖아요. 제가 정치적인 성격이 아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면 얼굴 빨개지는데 무슨 정치하냐. 저도 정치에 생각이 없었고, 근데 제가 정치를 시작했던 것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 때문이죠. 대통령께서는 생존에 계실 때 저에게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밖에 없다. 그래서 투표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제 공직사회 하면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행정을 할 것입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거쳤던 기간들은 다 그 당시에 혁신 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고, 저와 함께 일했던 공직자들이 지금도 저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네, 좀 같이 알겠습니다. 지내보면 기우였다 예. 하는 걸 느끼실 네, 것입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 야당 국회의원이 광주에 있고 이번에 송갑석 당선인 외에는 없어서 중앙정부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텐데 여기에 또한 소통이 필요할 텐데 자신 있으신가요? 짧게 말씀해 매우 주세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예산은 국회에서 따와야 네. 되기 때문에 뭐 당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강주 발전이고 네.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야당 국회의원님들 잘 모시고 많은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셨는데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예. 벌써 끝날 시간이 다 예, 됐습니다. 예. 끝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에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뽑았던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강주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강주는 한반도 남녘의 중소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강주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저를 꼭 좀 믿어주시고 뒷받침해 주시면 제가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대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약 보름간의 짧은 준비 기간을 지나고 나면 이용섭호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세 번의 도전의 그 간절함이 시민들에게 여러 개 복된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고대해 봅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